선사시대의 끝자락 기원전 3200년부터 고왕국 시작 3000년까지를 원왕조라고 합니다. 이때 도시, 계급, 왕권이 형성됩니다. 도시국가 간 경쟁과 전쟁이 발생하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신들이 혼합되면서 이집트 신화의 주요 줄거리 열개가 형성됩니다. 원왕조 시대의 왕으로 추정되는 무덤과 이곳에서 발견된 온시 상형 문자의 모습입니다. 지배자의 가문을 나타내는 상징 혹은 지역 톡자신의 모습이 문자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의 세력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사막의 전쟁신인 세트를 섬기는 하이집트 지역과 나카다, 호루스를 섬기는 상이집트의 티니스와 네켄입니다. 두 세력은 치열한 전쟁을 했는데 어느 세력이 승리했을까요? 네,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듯이 호루스를 섬기는 상이집트 티니스가 승리합니다. 티니스 왕족의 승계자 나르메르 왕이 전국을 통일시키고 일왕조 왕들의 이름에는 호루스 명칭이 붙게 됩니다. 왜 비옥한 나일 삼각주를 가지고 있는 하이집트가 패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소수의 몽고족이 중국 대륙을, 바이킹들이 유럽을 유린했던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농경 중심의 하이집트보다 선박을 통한 해상 무역이 더 발달했던 상이집트가 기동성이 높은 수군의 군사력 또한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신화의 신들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너무 다양해 최소 1000개가 넘는다고 하며 스토리도 가지각색으로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종교 성지 양대 산맥은 하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와 상이집트의 헤르모폴리스입니다. 먼저 헤르모폴리스 신화를 잠깐 살펴보면 온시바다와 태초의 알이 존재하며 음과 양을 상징하는 네 쌍의 여신과 남신 오그도아드 8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문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의 신으로서 두 개의 커다란 타조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으며 신한국 때는 아문네로 불리며 국가 최고신으로 승격됩니다. 따오기 머리를 한 지혜와 달의 신 토트는 태초의 알을 부화시켜 세상을 완성시키고 모든 지식을 창조한 주신으로 섬겨졌습니다. 헬리오폴리스는 빛의 창조신 아툼, 태양신 레와 그에 의해 탄생된 엔네아드 구신들, 특히 오시리스, 호루스 신화의 스토리가 집대성된 곳으로 태양의 신전과 오벨리스크들이 즐비한 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헬리오폴리스 신화의 시작은 태초의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언덕 뱀뱀과 빛의 창조신 아툼입니다. 아툼에 의해 공기의 신 슈, 습기의 신 테프누트가 탄생하고 그 다음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지의 남신 게부 사이에서 신화의 주인공들 4명의 남매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가 탄생합니다. 오시리스는 원래 나일강 식물 농사와 관련된 녹색 피부를 가진 생명신으로 백성들에게 지식과 문명을 존수했다고 믿어졌습니다. 오시리스는 나일강과 비옥한 토양의 생명력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죽음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나일강과 사후세계를 중요시했던 이집트인들에게는 계급과 지역을 불문하고 절대 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시리스의 짝 이시스는 풍요와 치료, 마법, 미의 여신으로 백성들에게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 네프티스와 세트는 서로 짝이 되는데 남매끼리 근친 결혼이 흔했던 이집트 왕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시스의 쌍둥이 자매인 네프티스는 남편 세트가 마음에 차지 않았는지 오시리스의 접근에 불륜을 저지르고 오시리스는 두 여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습니다. 평소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오시리스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막의 전쟁신 세트는 분노에 휩싸여 형인 오시리스를 처치할 계략을 세웁니다. 세트는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 잔치를 벌이고 오시리스를 속여 관에 눕게 만듭니다. 세트의 하수인들은 재빨리 관을 못질해 나일강에 버리고 오시리스를 수장시킵니다. 여기서 피라미드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상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수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침수의식입니다. 피라미드 건설 목적에 관한 매우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 2006년 앤소니 사코비치의 논문 피라미드 매장실의 침수 이론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피라미드 묘실들은 모두 입구와 통로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이는 상징적으로 부활을 위해선 신성한 생명수 나일강물에 푹 잠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범람 후에 땅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듯 죽은 파라오 또한
생명수로 둘러싸이는 침수 의식을 거쳐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가 녹색 피부의 나일강, 식물, 농사의 신이면서 죽음과 재탄생을 함께 상징한다는 점이 바로 오시리스 신화가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대 이집트 속조건축물로 알려진 오시리스의 가묘, 오시레이온 역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윤회로 다시 태어날 태아가 양수에 둘러싸인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기독교에서 침례를 통한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종교의식의 기운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힌두인들은 성스러운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어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 여깁니다. 대피라미드 내실과 대회랑은 수백 톤에 이르는 아스완의 화강암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굳이 900km나 떨어진 아스완까지 대형 바지선을 힘들게 수송해가며 가장 중요한 내부를 화강암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엘레펜타인 성과 아스완 지역이 나일강 생명수가 만들어지는 원천의 땅이라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앤소니 사코비치는 대피라미드에만 특별히 샤프트가 존재하는 이유가 묘실이 지하에서 상층 부인 왕의 방으로 올라가는 변경이 생기면서 침수의식에 필요한 상징적인 수로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우주의 기운으로 가득 찬 생명수가 대피라미드 샤프트를 통해 왕의 방, 여왕의 방 안으로 가득 차고 잠기는 것입니다. 기자 피라미드 지역에는 오시리스 신화와 관련한 정체불명의 미스테리 무덤이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카프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연결하는 둑길 중앙 부근에 시기와 주인이 불명확한 지하 3층, 총 깊이 30m나 되는 거대한 무덤이 1999년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1930년대 입구와 지하 1층은 발견된 상태였으나 침수 상태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와스 자이의 주도로 수개월에 걸친 중노동을 통해 물과 진흙을 파냈습니다. 20m가량 수직으로 내려가면 지하 2층에 4개의 격실과 2개의 석관이 놓여 있습니다. 발굴 초기에는 지하 2층까지 물과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30m까지 더 내려가면 현재에도 물속에 잠겨있는 오시리스 석관과 4개의 기둥이 존재하며 오시레이온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석관에는 우시르, 즉 오시리스의 집이라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자기 파편 등을 근거로 고왕국 유광조 기원전 2300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파라오의 시체가 따로 묻혀진 건지 오시레이온과 같은 가짜 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미스테리 지하 무덤 또한 물로 가득 채워져 부활을 위한 침수 의식이 행해졌음은 명백합니다. 이외에도 새로 고대 화강암 석관이 발견되는 경우 기대를 안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썩은 핏물로 가득 찬 끔찍한 광경만 목격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오시리스 관이 못에 박히는 것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게 됩니다. 오시리스와 예수, 죽음과 재탄생, 그리고 내세의 심판자라는 동일한 서사 구조와 종교적 상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리스 신화 이야기로 돌아와 오시리스에 관은 나일강과 지중해를 떠나 머나먼 레바논 비블로스의 안에 도착하여 거대한 삼나무 안으로 관이 삼켜집니다. 여신 이시스는 세상을 헤매는 고난 끝에 삼나무 속에 숨겨진 오시리스 관을 찾아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굳이 타국 레바논 비블로스의 향과 삼나무가 언급되는 이유가 뭘까요? 비블로스는 고대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였으며 도시에서 활동하던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알파벳 원형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집트 파피루스 집산지로 그리스인은 이곳을 파피루스 문서를 뜻하는 비블로스로 불렀습니다. 비블로스 복수형이 비블리아로 성서 바이블의 어원이 됩니다. 이집트에는 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큰 목재도 존재하지 않아 피라미드와 신전의 대형 토목공사를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레바논 삼나무 100향목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레바논 삼나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국부터 이집트, 로마 제국까지 우수한 품질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현대 레바논 국기 정중앙에도 삼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이 대규모 무역선을 비블로스에 보내 레바논 삼나무부터 수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시체 앞에서 태양신 네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태양신 네의 도움으로 마법을 통해 오시리스의 성기를 되살려내어 호루스를 잉태하고 오시리스를 나일 삼각주 습지에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델타 삼각주 습지에서 사냥을 하던 세트는 우연히 오시리스 시체를 다시 발견해 분노하고 육체를 14조각으로 토막내어 조각들을 이집트 곳곳에 흩뿌립니다. 또한 세트는 어린 호루스를 해치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신 이시스는 세트의 마수로부터 모성애를 발휘해 호루스를 지켜내고 태양신으로 키워냅니다. 또한 이시스는 네프티스와 이누비스와 함께 이집트 곳곳을 수색하여 남편의 조각난 시체를 모두 찾아내고 신들의 도움을 받아 마법으로 조각난 시체를 이어붙여 미라로 만든 후 오시리스의 영혼을 다시 부활시키게 됩니다. 부활한 오시리스의 영혼은 지하세계로 가서 죽은 이들을 심판하는 왕이 됩니다. 신화에서 보다시피 여신 이시스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이집트에서 질서는 마트, 혼돈은 이스페트라고 불렀습니다. 오시리스는 기존의 질서에 해당하며 악으로 상징되는 세트에 의해 질서는 깨지고 혼돈이 발생합니다. 숨겨져 있던 음의 힘인 여신 이시스는 혼란 속에서 나타나 조각나고 깨어진 질서들을 다시 모아 수습해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모습이 질서와 법의 여신 마아트와 매우 유사한 날개를 펼친 모습입니다. 또한 여시스는 새로운 세계를 다시 열게 될 메시아로 의미되는 호루스를 낳고 성장시키는 모태가 됩니다. 이시스와 아기 호루스의 조각상은 고대 이집트에서 흔히 발견되며 기독교에서 여신으로서 마리아와 어린 예수의 모습으로 차용되어졌습니다. 부활한 오시리스는 영생의 상징이자 사후세계 두아트의 심판관으로 이집트 신앙의 상징이 됩니다. 피라미드 시대인 고왕국까지는 파라오만이 오시리스가 되어 부활한다고 믿어졌으나 중왕국 이후에는 귀족들, 신왕국에는 평민들까지 내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상의 왕 파라오이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호루스입니다. 호루스에 관한 여러 상징들 또한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다른 영상에서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